한국? 절대 안 가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캐나다 토론토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터져나온 이 외침의 주인공은 소피아 헌터, 17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는 오만한 소녀였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케이팝 말고는 볼 게 없는 나라였죠. 문화적 우월감에 빠져있던 한 소녀가 어떻게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 극적인 변화의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때로는 가장 큰 편견이 가장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토론토의 세인트 마이클 고등학교, 오후 2시 반. 교실 안은 수학여행 발표를 듣던 학생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아 헌터는 책상에 팔꿈치를 괴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이라고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 소피아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건 일본 아니었나요? 담임 선생님이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산 문제로 변경됐어요. 하지만 한국도 정말 멋진 나라예요. 소피아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뭐가 있다고요? 케이팝 말고는 볼 게 있나요? 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소피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본에는 1000년이 넘는 사원들이 있고 사무라이 문화도 있고 진짜 깊이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한국은 그냥 일본 문화를 따라한 나라 아닌가요? 소피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친구 에밀리가 말렸지만 소피아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김치찌개? BTS? 소피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내 삼촌은 일본 고미술품을 수집하시는데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야. 한국은 역사도 깊이도 없는 나라라고 하시던데.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요. 편견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소피아가 책상을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절대 이 여행 안 갈 거예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소피아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문화적 안목이 뛰어난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실을 나서며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볼품없는 나라일까요?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소피아는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공항만 좋겠지. 속으로는 별거 없을 거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어가던 소피아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죠. 벌써? 비행기에서 내린 지 채 1분도 안 됐는데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토론토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것 좀 봐. 에밀리가 소피아 옆에서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안내 시스템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가며 안내 방송이 나오고 터치하면 길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소피아는 당황했지만 애써 무관심한 척했어요. 기술로 포장한 거겠지. 내용은 별거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공항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학생들이시죠?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행 동안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21살쯤 되어 보이는 민준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시큰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민준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한국이 처음이시죠?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글쎄요. 딱히 기대는 안 해요. 소피아의 차가운 대답에 민준은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호텔로 가볼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도로,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도 도시는 괜찮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경복궁 정문 앞. 소피아는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올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궁이라고?
일본 교토의 기온 사원에 비하면 너무 작고 화려하지도 않네. 민준이 옆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 600년의 역사가 담긴 곳이에요. 저 현판의 글씨는 600년? 소피아가 끼어들었어요. 일본 사원들은 1000년이 넘은 것도 많은데요. 민주는 잠깐 멈췄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의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소피아의 눈에 들어온 건 강렬한 색채였어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단청이 처마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건축물의 절제된 색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색들이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요? 소피아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건 오방색이라고 해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빨강은 남쪽과 여름을, 파랑은 동쪽과 봄을, 하양은 서쪽과 가을을, 검정은 북쪽과 겨울을 의미하죠. 그리고 노랑은 중앙과 흙을 나타내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이에요. 소피아는 말없이 단청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화려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각각의 색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주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요. 한복 체험관에서 한복을 입어보게 됐을 때 소피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하얀 치마가 자신의 금발과 묘하게 어울렸어요. 이상해. 생각보다 예쁘네.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아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 문화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걸까요? 인사동의 작은 도자기 공방. 소피아는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거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모양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흙은 소피아의 생각처럼 순순히 따라와 주지 않았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세 번째 시도에서도 흙덩어리가 무너져 내리자 소피아는 짜증을 냈어요. 옆에서 한국 학생들은 제법 그럴듯한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유독 소피아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도예가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흙은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더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원래 손재주가 좋은 편인데 이상하네요. 소피아가 변명했지만 다시 시도한 네 번째 작품도 비슷하게 무너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 정말 짜증나. 흙덩어리를 물레에서 떼어내려던 소피아의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진흙이 앞치마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악이야, 정말. 도예가 선생님이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흙은 완벽보다는 진심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진심요? 소피아가 의아해했어요.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고 모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면 그게 바로 좋은 그릇이에요.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피아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민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도자기 만들 때 10번도 넘게 실패했어요. 정말이에요? 소피아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는 민준이 모든 걸 잘할 것 같았는데 그도 실패한 적이 있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민준의 격려에 소피아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완벽한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컵 모양이 나왔을 때 소피아의 눈가에 뜻밖의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국립중앙박물관 오후 3시. 소피아는 일제강 점기실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전시 패널에는 일본이 한국에서 가져간 문화재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불상, 도자기, 고서적. 수없이 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했다는 설명을 읽으면서 소피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갔다고요?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정말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됐어요. 지금도 돌려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죠. 소피아의 머릿속에 삼촌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삼촌은 일본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집안 곳곳에 일본 도자기와 병풍들을 전시해놓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한국에서 가져간 것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소피아가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만약에 모르고 가져간 거라면 어떻게 하나요? 나쁜 마음이 없었다면? 모른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민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중요한 건 알게 된 후의 행동이겠죠. 소피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문화의 우수성만 생각했지 그 뒤에 숨겨진 아픈 역사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도 한국에 와본 적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소피아가 갑자기 왜? 사실 엄마가 대학생 때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적이 있어. 정말이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리고 네가 일본 문화만 좋아한다고 해서 굳이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대학교 캠퍼스 오전 10시. 소피아는 한국 대학생들과의 토론 시간을 앞두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줄 때야. 토론토에서 명문고를 다니며 항상 우등생이었던 소피아에게는 자신 있는 분야였거든요. 오늘은 문화교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지연이가 화제를 꺼냈어요. 캐나다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피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소피아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 문화나 정원 양식 같은 것들은 일본이 훨씬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잖아요. 지연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런데 혹시 한국의 차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일본보다는 늦었겠죠? 소피아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차 문화는 신라시대, 그러니까 14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오히려 일본의 차 문화를 전해준 쪽이 한국이죠. 지연이의 말에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이어서 물었어요. 그럼 정원 양식은 어떠세요? 일본 정원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적이고 절제되어 있고. 소피아가 머뭇거렸어요. 일본 정원의 상당 부분이 백제와 신라의 조경 기술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아세요? 또 다른 학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특히 석가산 기법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전해진 거예요. 소피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완성도를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일본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소피아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항상 최고였는데 여기서는 가장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없네요. 민준의 마지막 말이 소피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밤 9시 한강공원. 소피아는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낮에 있었던 토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지식과 견해가 모두 틀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강 위로는 형형색색의 분수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춤을 추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강변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네요. 에밀리가 감탄했지만 소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소피아는 묵묵히 강물만 바라봤어요. 낮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민준의 사과에 소피아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준이 소피아 옆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 하지만 저는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소피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촌 말만 듣고 한국을 무시했고 제대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엄마가 한국에 와본 적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강 위의 다리들이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고 멀리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물에 반사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뻔했어요.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소피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오후 2시.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소피아는 가방을 끌고 있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떠나기 싫었거든요. 정말 아쉬워요. 에밀리가 말했고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한국을 떠나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소피아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깨우쳐 주셔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피아 씨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잖아요. 소피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에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끝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탑승 게이트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아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꼭 다시 올게요. 소피아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배우러 올게요. 한국어도 배우고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도 깊이 있게 알아보고 싶어요.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창밖의 한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었어요. 우리 교환학생 프로그램 알아볼까? 에밀리가 제안했어요. 정말? 나도 그 생각했어.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대학교로 교환학생 가면 정말 좋겠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소피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돌아가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에 와서 이번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겸손함이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17살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세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겸손한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삼촌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한국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는 민준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며 소피아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과 경복궁의 화려한 단청, 그리고 민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소피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지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에는 자신이 모르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배움은 멈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17살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컴퓨터를 켜고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싶었으니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